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40이 넘어 아들 하나를 낳은 김진사 부부가 있었다. 둘은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외동아들이라 너무 귀하게 키운 나머지 그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허용이 되었다. 일례로 장난으로 부모 때리기, 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기 등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마저도 부모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예뻤고 마냥 귀여웠다. 애동아들은 정말 버릇없이 자라게 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진사의 아들은 장성하여 홍기가 찼다. 김진사네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지만 외동아들이 버릇없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이미 퍼져 아무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다. 딸이 있는 집에 매파를 보내봤지만 하나같이 다른 곳에 혼처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김진사의 아들 김도령 역시 자신의 버릇없는 행실 때문에 혼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나쁜 행실을 고쳐나갔다. 사실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었지 김도령의 성품 자체는 착한 사람이었다. 어느덧 김도령은 행실도 바르고 착실히 공부도 해서 어엿한 사내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미 나쁜 소문이 널리 퍼져 마을 사람들은 바뀐 김도령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다. 김진사 부부는 철이 들어 바르게 성장한 아들을 보자 흐뭇했으나 20세가 훌쩍 넘어 점차 노총각이 되어가는 아들이 안타까웠다. 더구나 부부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 손주를 보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름이 늘어갔다. 김진사 부부는 틈만 나면 마주 앉아서 아들 장가 보낼 궁리를 했다. 하지만 매파들이 손을 절레절레 젓는지라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말했다. 여보, 영감.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겠어요. 어쩌려고 그러시오, 부인. 제가 매파인 척하고 직접 홍기가 찬 처녀가 있는지 찾아다녀 보겠어요. 김진사는 양반 신분에 아내가 매파 노릇을 한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 아내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김진사의 아내는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동네 저 동네를 구석구석 다녔다. 마땅한 처녀를 찾지 못하던 중에 다리가 아파 주막에서 잠시 쉬었다. 처음 와보는 동네라 주모에게 김진사 부인이 물었다. 여보시오, 주모. 혹시 이 동네에 홍기가 찬 처녀가 있는 집을 아시오? 요 앞 고개를 넘으면 이생원 댁에 홍기가 꽉 찬 참한 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지요. 이 말을 듣고 김진사 부인은 기뻤으며 기대감에 이생원 집으로 향했다. 이생원 집에 도착한 김진사 부인은 매파인 척하며 이생원 부인을 만나길 청했다. 이생원의 부인은 매파라는 말에 반갑게 김진사 부인을 안채로 맞아들였다. 사실 이생원에게는 홍기가 찬 딸이 하나 있었으나 어려서 열병을 앓아 앞을 보지 못했다. 집안 하인들 입단속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더구나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어서 겉모습만 보면 딸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딸은 총명해서 집안에서는 거침없이 능숙하게 이동이 가능했기에 더욱 장애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이생원 부부는 딸을 평생 데리고 살 생각에 마음이 아프던 차였는데 마침 매파가 왔으니 이생원 부인은 반겨 맞이했다. 김진사 부인은 매파인 척하고 이생원의 딸을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생원의 아내는 차마
딸의 장애를 말하지 못하고 딸이 있는 별당으로 매파를 안내했다. 마침 방에 몸종과 같이 앉아서 차분하게 자수를 놓고 있는 딸을 먼 발치에서 보자 김진사 부인의 마음은 흡족했다. 김진사 부인은 안채로 다시 돌아와 이생원의 아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혼례를 올리자고 말했다. 이생원의 아내는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딸의 장례를 위해 장애가 있음을 말하지 않고 잠시 주저하며 준비를 해야 하니 한 달 뒤에 혼례를 올리자고 했다. 김진사 부인은 혼처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사돈, 뭐 그리 늦게 나를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번잡한 절차 생략하고 당장 수일 내로 정하시지요. 신부는 그저 몸만 오면 되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혼술할지 준비해야 할 터인데 사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리 하시지요. 이생원의 부인은 걱정과 기쁨이 엇갈리는 복잡한 심정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이 지나자 김진사의 아들 김도령은 말을 타고 신부를 태울 가마가 뒤따르며 초래청이 차려진 신부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먼 길에 지친 가마꾼들이 쉬어가자고 하여 주막에 들러 국밥에 탁배기 한 잔을 하였다. 가마꾼들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소곤거렸다. 아, 글쎄, 신부가 앞을 못 본다며? 쉿, 조용하게 이 사람아. 신랑 댁에서 알면 큰일 나네. 이 소리를 가마꾼 근처에 있던 청지기가 같이 따라온 신랑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김진사는 가마꾼들을 다그쳤고 신부가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됐다. 김진사는 혼례를 더는 진행할 수 없으니 가마를 돌리라고 호령했다. 그러자 신랑 김도령은 잠시 고민한 후에 말했다. 아버님, 혼례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부는 소문이 나서 평생 어둠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하니 너무 가혹합니다. 저 역시 더는 혼처가 나서지 않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됩니다. 명을 거두시고 신부 댁으로 가시지요. 신랑이 강하게 만류하자 행렬은 신부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신랑이 초래청에 도착하자 혼례가 진행되었고 무사히 끝났다. 혼례가 끝나자 이생원은 딸의 장애를 속인 것이 미안하여 신랑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사이 본의 아니게 딸아이에 관해 솔직하지 못했네. 미안하게 됐네. 혹여 자네가 그냥 돌아간다 한들 내 어찌 붙잡겠나. 자네 뜻대로 하시게나. 이에 신랑이 답했다. 장인어른, 저 역시 부족함이 많사온데 어찌 신부의 흠을 탓하고 혼인을 물리겠는지요.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평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거두십시오. 신랑이 안채에서 물러나 신방에 드니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신혼부부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들려 했다. 그때 신부가 벌떡 일어나 문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신부의 이상한 행동에 신랑이 물었다. 부인, 무슨 일이시오? 왜 문에 길을 갖다 대는 것이오? 서방님, 방금 문방 마루 아래에서 쥐들이 모여 창고 안 항아리에 곡식이 있으니 힘을 합쳐 훔치러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에 헛웃음을 하고 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신랑이 세수를 하려다가 하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여보게, 글쎄 지들을 막으려고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두었는데 간밤에 이놈들이 항아리를 깨고 곡식을 죄다 가져갔네 그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불호령이 날 텐데 어찌하나. 신랑이 신부에게 하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신기해하자 신부가 말했다. 서방님, 제가 본 뒤 앞을 못 본 지 오래되어 다른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하는 말도 어느 정도 큰 흐름은 알아듣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신부의 재주를 신기해하였으며 차츰 신체적 장애만으로 신부를 섣불리 판단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점차 부인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며칠이 지나고 신혼부부는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김진사는 못마땅하여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새색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몸종과 함께 별당에서 지내도록 했다. 김진사는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괘씸하였으나 주위에 보는 눈이 있어 며느리를 차마 내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손주를 보아 대를 이어야겠기에 억지로 며느리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러 김진사는 식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을 늘리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어느덧 기둥을 세우고 디들보를 올리는 상냥식을 하려고 할 때였다. 별당의 새색시가 몸종에게 공사가 진행되는 얘기를 듣고 집 짓는 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새색시가 기둥의 기둥을 손으로 한참 더듬어 보더니 목소리를 불렀다. 여보시오. 이쪽 기둥이 거꾸로 세워졌으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기둥을 빼내 다시 세우시오. 목수는 안 못 보는 젊은 세댁이 잘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고 듣지 않아 실랑이를 하는 통에 시끄러워졌다. 상황을 들은 김진사가 나서며 대아가 내 어찌 앞도 보지 못하면서 기둥이 잘못 세워졌다느니 참견하는 게냐. 그만하고 별당에 들어가 있거라. 라고 말하고 몸종을 몹시 혼냈다. 이에 새색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아버님, 본디 나무는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아래쪽이 무겁고 이로 갈수록 가벼운데 이를 무시하고 기둥을 거꾸로 세우면 기초가 부실해져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둥을 물에 띄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새색시의 말이 일리는 있으나 건축일은 모르는 안못 보는 여인네의 말이라 무시하려고 했다. 이때 옆에 있던 새신랑이 신부가 지혜로움을 익히 겪었는지라 새색시 말대로 하도록 아버지 김진사를 설득했다. 아들의 말이 간곡하여 김진사는 하는 수 없이 기둥을 빼내어 연못에 띄우자 새색시의 말대로 나무가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자 사람들은 놀랐고 기둥을 바로잡아 다시 세웠다. 이 일을 계기로 김진사는 며느리의 지혜로움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고 새신랑 역시 여러 가지 말을 더했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으나 불편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달이 흘러 정월 초하루가 돼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며느리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괘씸한 생각이 사그라들지 않아 시아버지는 언짢은 얼굴로 퉁명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님, 본댁에 속한 전답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에 시아버지가 답했다. 내 어찌 그것을 궁금해하느냐? 관심 가지지 말고 내 일이나 힘쓰거라. 이에 며느리는 제가 하늘의 기운을 접하니 올해는 4월경에 비가 조금 오는 것을 빼고는 가뭄이 극심할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전답을 모두 팔아 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며 듣지 않으려 했다. 이에 신랑이 새색 씨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 따라보자고 했다. 금지오겹 외동아들의 말이라 김진사는 속는 셈 치고 가지고 있는 열마지기 전답을 모두 팔아 쌀로 바꾸었다. 이윽고 6월이 지나자 근래에 보기 드문 가뭄이 닥쳤다. 쌀 한 톨 추수하지 못할 정도로 가뭄이 심해지자 김진사로부터 전답을 산 사람들이 5분의 1 값에 전답을 되사가기를 청했다. 김진사는 아들 며느리와 상의하여 집안 식구가 먹을 식량만 남기고 전답을 다시 사들였다. 종전의 10마지기 전답이 30마지기로 늘어났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의 말을 들어서 재산도 늘어났고 아들이 화목한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니 그동안 외양만 보고 며느리를 박대하였던 것을 회하게 되었고 모든 살림을 아들 네에게 맡겼다. 새색 씨는 더는 운이 따르지 않으니 전답을 사고 팔지 말며 분수껏 지내도록 남편과 시부모를 설득했고 이 말을 따라 대대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이렇듯 앞을 못 보는 며느리는 지혜로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고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렸다. 남편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아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았고 아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존중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판단할 때 신체적 결함보다는 마음에 지닌 결함을 더욱 중하게 보아야 한다며 한숨 지었다고 한다.